皆さん、こんにちは。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제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뭐라고 인사드렸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이 1월 10일이죠. 그래서 1월이 되어서 저희가 맞는 첫 수업이기도 해서 어르신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일본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뜻을 잠깐 이제 알아보면 신냉은 새해라는 거고요. 아케마시테는 밝았다라는 거고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하면 축하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신냉 새해가 밝았는데 왜 축하를 할까요? 일본에서는 새해가 되면요 그 해를 다스리는 이제 토시가미가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1월 1일 정월이 되면 집 앞에다가 카도마츠라고 하는 장식과 그다음에 시메나와라든가 그다음에 가가미모치라는 것을 방방곡곡에 놓으면서 신이 와서 거기에 깃들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장식물을 놓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한 해의 신이 우리를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냉하이 오코메 때 그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놓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 해를 다스리는 신이 왔다라는 얘기는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리셋 한다라는 기분으로 다시 시작을 되니 축하한다.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제 새로운 신이 오셨으니까 축하하자 어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또 이러한 의미로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하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인사말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는데요. 이제는 새해가 밝았으니까 신냉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저희가 요거 지금 이제 오늘이 일본어 여행회화 첫 수업이기도 하고 올해의 첫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본어, 영어, 여행회화 2를 처음부터 수업을 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일과를 보시면 일본어의 문자라고 되어 있어서 히라가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처음에 일본어 읽는 것을 어려워하신다든가 나는 일본어 글자를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저희가 같이 수업을 해 나가시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일본어를 또 읽으실 수도 있고 재미있는 표현을 같이 배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배우실 것은 일본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글자, 문자부터 배우시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요 히라가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어 문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어다 해서 일본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나라의 국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본이라는 국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여기다가 일출국이라고 하는 거를 썼는데요. 일출국을 쓰게 된 것은 원래 우리가 일본을 외놈이라고 했듯이 일본에서도 일본을 외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이라든가 야마토라고 하는 것은 300년도 그 정도에 있었던 일본의 통일된 나라로서 천황이 다스리기 시작한 이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을 얘기하듯이 일본은 야마토 민족이다 해서 이 본토에 있는 것은 야마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말로는 야마토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언제냐? 진무텐노가 중국으로 서신을 보낼 때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고 하는 이름 일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처음 이거를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은 일본의 정확한 이제 국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일본 제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그걸 줄여서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영어로 일본을 뭐라고 하죠? 재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팬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 뜻이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한 예를 조금 드리자면 히데루 쿠니가 중국의 북방의 복건어로 얘기했을 때 지팡그라고 해서 그게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말을 전해질 때 지팡그라고 해서 재팬이 됐다라는 설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노데루 크루가 남부지방의 사람들의 말로 만들어져서 그게 네덜란드 사람 입에 의해서 자판이라고 변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팬이라고 하는 어떤 영어적인 이름도 히노데루쿠니라고 하는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는 데서 왔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일본은 바로 해가 뜨는 나라, 해가 떠오르는 나라 해서 해의 본이 된다라고 해서 일본이라고 하고 일본국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일본어를 배우니까 일본 국명에 대해서도 또 알아두시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일본 나라 국명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제 어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의 문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책에 나왔듯이 히라가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잘 보시면 히라가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가타카나도 있고요. 한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글자를 같이 써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글로만 사용을 하고 한자를 같이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병행을 하지 않지만 일본어는 이렇게 가만히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히라가나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급 단계에서는요 히라가나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가타카나 같은 경우는요 나올 때마다 그거에 맞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동시에 하시면 혼돈이 와서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라가나만을 배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가나죠. 그래서 이 가나가 일본의 글자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히라가나의 유래가 어디서 이제 생겼냐면요. 저희 백제 시대 때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일본에 세기 경에 일본에 이제 전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자를 토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히라가나예요.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 흘림체를 이용해서 쓴 것이 바로 히라가나다 하면 가타카나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한 편, 그러니까 하나의 획을 따서 쓴 게 바로 가타카나예요. 그래서 히라가나는 이제 저희가 모든 책 같은데 이런데 공용으로 이제 보통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글자라면 가타카나 같은 경우는 의성어, 의태어, 외래어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요즘에는 그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할 때 그때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거 일본어 고유어인데 왜 가타카나로 썼나요?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문장의 주제 또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강조를 할 때도 가타카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히라가나는 이제 막 말할 때 보면 이제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거는 이제 한자를 흐려 써서 그리고 옛날에 이거는 궁중의 여자들이 쓰는 어떤 그러한 글씨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와 이제 한자를 병행해서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히라가나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10쪽을 펴보세요.
그러면 히라가나 문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청음이네 타금, 반타금이라고 되어 있고 청음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단이라는 게 있고 행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단이 뭔가 행이 뭔가 우리가 우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히라가나는 저희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우선은 단과 행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설명을 꼭 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드리냐면 이게 나중에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는 단과 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발음을 나타낸다라든가 어떤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과 행은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가 되나? 5개죠. 그럼 5단과 행을 쭉 씌워보면 10개예요. 그러면 5단과 10행이 합쳐져서 50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을 50음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사이가 비어 있어요. 몇 개가 비어 있냐면 4개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50음도 글자가 50개가 아니라 46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일본어는 이 46자만 알면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의 구조로 돼서 귀신의 울음소리까지 귀신의 신음소리까지도 따라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다양한 이제 발음들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하나의 이렇게 자음 모음이 이루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본어의 특징이 하나가 이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장음, 단음의 표현이 확실해요. 우리는 장음, 단음의 표현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밤에 밤을 먹다가 뭐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서로 알아듣는데 일본에서는 장음을 표시 안 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행이라고 하는 것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제가 설명드리자면 단은 모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모음이 몇 개일까요? 단은 몇 개라고 그랬죠? 5개라고 했기 때문에 모음도 5개예요. 아, 이, 우, 에, 오. 제가 여기다 요거랑 반대로 좀 썼는데 칠판이 가로로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반대로 썼어요. 아, 이, 우, 에, 오. 바로 이게 단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 단. 이제 요 앞에 이렇게 히라가나가 써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단. 그래서 요거는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행은 여기가 아가 있는데 이거는 자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다 옆에다가 아단, 카단 이렇게 첫 글자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응과 아가 만나서 여기에 글자를 어떻게 읽는다? 아로 읽고요. 이응과 이가 만나서 이로 읽고 이응과 우가 만나서 우, 이응과 애가 만나서 애, 이응과 우가 만나서 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히읗이니까 뭐가 될까요? 카. 그렇죠. 그 다음에 카 다음에는 뭐가 올 것 같으세요? 그렇죠. 키읔과 이가 만나니까 뭐가 되나요? 키. 여기는 후, 해, 호. 요거는 모음 표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한 글자를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키읔과 만나니까 가키, 쿠케, 코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옷과 아가 만나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 시. 그럼 여기는 수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거는 수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언어에는요 예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예외가 바로 이 스자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라고 읽는 게 아니라 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본 음식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시는 게 뭐가 있나요? 스시가 있죠. 바로 그럴 때 이 스자를 쓰는 거예요. 스시. 예, 그래서 수가 아니라 스로 읽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티귿이니까 타, 티, 이렇게 되겠죠. 이 규칙대로라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에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발음돼요. 타티, 타. 여기 잘못 썼네요. 시, 추, 테. 타치, 추, 테, 토. 이거를 이제 뭐지, 추. 이렇게도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타치, 추, 테, 토. 그래서 치하고 추는 트가 아니라 치추라고 하는 다른 발음으로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발음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이 발음을 하실 때는 혀를 위에 잇몸과 이가 만나는 부분을 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치면 되세요. 치, 추, 테, 토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이 책을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라고 해서 이거 나행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나, 니, 누, 네, 노 이렇게 읽게 되겠죠. 그 다음에 히읗은 그대로 하이후해호 미음도 마미무메 뭐 아담 미음 만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는 자음이 아니라 앞모음이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쌍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루는데 이와 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 유, 요 이렇게 또 세 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라리루레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와가 오게 되는데요. 와, 이, 우, 에, 오, 응이 되는데요. 이 오가 여기 오는 이제 이 오가 되겠죠. 이 오하고 발음은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오는 저희가 조사일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을, 그 다음에 이 음은요 받침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자로는 응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 글자 안에서 문장 안에서는 응이라고 읽지 않고 받침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시분도다. 단을 모음으로 보고 행을 자음으로 봐요. 그래서 아행이기 때문에 이응인 거고요. 카행은 키읔, 사행이니까 시옷, 타행이니까 티귿, 나행이니까 니읒, 하행이니까 히읗, 그 다음에 마행이니까 미음, 야행은 쌍모음 야로 보고요. 라행이니까 리을, 그 다음에 와행은 와, 이, 우의 오인데 그 오는요 조사로만 사용하는 오가 된다. 그 다음에 응은 따로 놨는데 저거는 문장에서 응으로 읽지 않고 뒤에 받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0운도의 구조가 이렇게 단과 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는 지금 이거를 발음 기호만 써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발음 기호가 없고 이 글자를 못 읽으시는 분은 이거를 보면서 이 글자를 써 넣으세요. 여기 밑에 보면 로마자로 발음 기호가 있죠. 그래서 뭐 발음 기호를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거기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단 후에다가 발음 이단 후에다 이, 우단 후에다가 우, 그 다음에 에단 후에 에, 오단 후에다가 이런 오를 써서 놓으시고 아행 앞에 이응, 카행 앞에 키읔, 사행 앞에 시옷, 타행 앞에 티귿, 하행 앞에 히읗, 미음 앞에 미음,
이렇게 야행은 야, 그다음에 라행은 리을 이렇게 해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다. 그래서 수가 아니라 스고요. 티가 아니라 치. 이거는 트가 아니라 츠. 이러한 발음으로 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라가나가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히라가나가 50음도라고는 하지만 사이에 이게 이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46자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46자만으로는 글자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청음과 탕음이 있고 뭐 반타음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음은 말 그대로 맑은 소리고요. 탁음은 탁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탁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행이 자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키읔이 뭘로 바뀌냐면 기역, 점을 찍음으로써 그 다음에 시옷은 지읒, 티읒은 디귿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읗은 비읍, 반타금 찍으면 이제 피읍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구조는 똑같아요. 만약에 카행이다. 이제 여기 보시면 되는데 카행을 탁점을 찍으면 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가, 이, 부, 개, 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11쪽에 나와 있는 타금이에요. 타금은 카행, 사행, 타행, 하행에 탁점을 붙이는데 탁점은 점 두 개를 이렇게 글자 위에다 찍어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사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다 점 두 개를 찍으면 뭐가 된다? 자. 그래서 몸이 자음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에 탁음을 카에 탁을 붙이면 가, 사에 탁을 붙으면 자, 자가 되는데 이 Z 발음은 우리의 즈이 아니라 즈 발음이 나죠. 그래서 약간 즈. 그래서 이 탁음의 발음은 우리는 거진 무성음인데 일본에서는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보면 이게 울려요. 그래서 가, 기, 그, 게, 고. 그래서 이런 가와 같지가 않고 약간 탁한 음이 난다 해서 탁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 즈, 제, 조. 그 다음에 타행에 탁공이 붙으면 다, 지, 즈, 제, 조.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스도 즈로 되듯이 얘도 뭘로 바뀐다? 즈로 바뀌어요. 즈. 그 다음에 치가 시가 지로 바뀌는데 얘도 지로 바뀐다. 그래서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똑같냐면 시에다가 탁음 붙인 거와 여기 보시면 치에다 탁음 붙인 게 똑같이 지로 발음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에다 탁음 붙인 거와 치에 탁음 붙인 게 발음이 똑같이 즈로 발음이 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11쪽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카행 다음에 가행을 보시면 가, 기, 구, 게, 고. 그래서 K가 G 발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사, 시, 스, 세, 소에서 S의 발음이 Z 발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Z 발음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유성음이 되면서 턱을 많이 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탁음은 이 목을 울려서 싹 손을 댔을 때 목청이 많이 울리는 어떤 그러한 소리가 되죠. 그래서 자, 지, 즈, 제, 조. 그 다음에 다, 지, 주, 대, 도. 여기서 다가 이제 T에서 D 발음이 되는데요. 여기서 치, 추가 지, 즈, 시하고 즈하고 같은 발음이 난다라는 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대도. 그 다음에 하에다 탁음을 붙이면 바, 비, 부, 배, 보 이렇게 비읍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와 지, 지와 즈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지금 탁음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음하고 타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행, 저희가 이제 가로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행은 아, 이, 우, 에, 오. 카행은 가, 키, 쿠, 케, 코. 사행은 사, 시, 스, 세, 소. 타행은 다, 치, 추, 테, 토. 나행은 나, 니, 누, 네, 노. 하행은요, 하, 히, 후, 해, 호. 마행은 마, 미, 무, 매, 모. 야행은 야, 유, 요. 라행은 라, 리, 루, 레, 로. 와행은 와, 오, 응. 그래서 탁공이 붙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가행 보실게요. 가기, 구, 개, 고. 자행은 자지, 주, 제, 조. 그 다음에 다행은 다지, 주, 대, 도. 바행은 바비, 부, 배, 보. 예. 그러면 여기서 어르신들이 또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지하고 시에 타금 붙인 거와 치에 타금 붙은 게 같으면 어떻게 이거를 구별을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냥 단어를 외우실 때 지에다 타금 붙였나 치에서 타금 붙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아는 수밖에 없는데 거진 지 발음은 시에다 탁공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치에다가 탁구공 붙인 것이 별로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대체로 그렇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타금은 점 2개를 붙여서 나타내는 게 타금이다. 그 다음에 반타금은 말 그대로 동그라미를 붙여요. 그래서 이 반타금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하행에다 동그라미 붙인 파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읍으로 변하기 때문에 파, 피, 푸, 페, 포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10개의 행이 있었는데 타금과 반타금을 합친 5행이 더 붙는 거죠. 그러면 행으로 봤을 때는 15행이 더 생겼구나. 그거는 똑같은 글자에 점을 찍느냐 동그라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 거예요? 자음이 바뀌어서 글씨를 만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타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파, 피, 푸, 페, 포. 반타금의 기호는 피읍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로마자로 피가 써있기 때문에 이건 피지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금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초금은 뭐냐면 츠를 조금 쬐끄맣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다 지워보도록 하고요. 원래 츠가 이 정도라 하면 얘 초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써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초금은 뒤에 나오는 자음을 영향을 받아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받침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것은 뒤에 모든 행이 올 때가 아니라 카행, 사행, 타행, 파행이 올 경우에만 초금의 받침이 바뀌게 되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작게 사용을 한다. 크지 않고 반 크기다. 그런데 저는 이게 3분의 1 크기로 했지만 책에서 2분의 1은 그렇게 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큰지 큰 층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거는 유심히 잘 보셔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나또라든가 어떠한 그럴 때 초금이 붙죠. 홋카이도, 홋카이도 들어보셨나요? 홋카이도가 어딘가요?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이제 초금이 되는데요. 초금은 뒤에 글자의 자음을 받침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홋카이도. 근데 저희가 시옷 받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뒤에 있는 자음을 받침해라라고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모두 시옷으로 받침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초금이 나오면 시옷 받침을 해라. 그래서 홋카이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나요? 길게 발음했죠. 그래서 일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음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본어는요, 이렇게 받침을 길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금, 조그만 초금, 조그맣게 쓰는 초금도 받침이기 때문에 얘는 길게 읽고 한 음절로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톳 하면은 하나, 둘, 두 음절이 되는 거예요. 카이도. 그래서 6음절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홋카이도 이렇게 읽게 되는 게 바로 이 초금의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금이 나오면 시옷 받침으로 읽을 때 받침을 어떻게 하라? 길게 끓여라. 그래서 일본의 받침은 항상 한 음절로 끌어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인을 이제 개그 프로에서 나와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안녕하시모니까 감사하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를 들으실 텐데요. 거기에 바로 일본 문법의 비법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일본은 받침을 한 음절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침을 뒤로 빼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에서 호크가 아니라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2음절로 해야 돼서 길게 끌어준다라는 거죠. 카이. 여기도 이제 저희가 장음기호라 해서 배우실 건데요. 이렇게 홋카이도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라는데요. 이게 초금 다음에 카에게 왔을 때는 키읔 발음해라. 뭐 츠에다 사가 오면 시옷 발음해라. 타가 오면 티 발음해라. 파가 오면 파 발음을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로마법에서 로마에 이렇게 표기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쉽게 그냥 시옷 받침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까이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건 초금도 어떻게 해라? 길게 끌어 읽어라. 한 음절로 보셔서 길게 끌어 읽어줘라 라는 거. 여기 지금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의 받침과 달리 한 박자를 길이를 가지는 문자이므로 발음할 때 주의하셔라. 이런 얘기는 한 박자를 길게 끌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홋카이도 이렇게 줄 알았지만 일본식으로 읽는 건 홋카이도 이렇게 6음절로 읽어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사이 여기 초금이니까 이게 다 받침이에요. 그리고 사니까 시옷이죠. 제가 행은 자음이라 말씀드렸죠. 사행은 시옷. 그래서 이사이 이거는 한 살인데요. 초금이 들어가는 it은 길게 2음절로 읽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초금 다음에 타행으로 하면 디귿 받침으로 읽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따이라고 하고 어르신들 일본 음식 중에 나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또 여기서도 초금이 있는데요. 이건 나또가 아니에요. 저희가 쓸 때 보면 나또 이렇게 해서 파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식 발음이고요. 일본식 발음은 제가 받침 어떻게 읽어라? 길게 읽어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장음기호다 해서 배우시는데 이것도 길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또는 원래 4음절에 글씨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글씨 수대로 다 끌어줄여서 읽으셔야 되는 게 바로 일본어의 글자 읽는 방법, 발음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또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도 이 타행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초금 다음에 파가 오는데 이빠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이빠이 이러면 뭐냐면 가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빠이 내려서도 읽었죠. 이건 한 잔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본어는 고저라는 것을 또 나타내요. 왜냐하면 글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음과 단음이라는 특징과 고저의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글씨라도 어떻게 고저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좀 달라지니까 그러한 것도 알아두시는데요. 원래 이빠이 하나 가득이라는 걸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이빠이는 뒤를 올려주시는 거고요. 원래 의미는 이빠이 한 잔이에요. 그래서 한 잔이라는 의미에서 가득이라는 의미 파생이 됐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 가득이라는 의미로 파생이 됐을까요? 예, 그거는 일본에서 술잔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술을 먹을 때 남을 따라줄 때 다 비우고 나서 따라주죠. 하지만 일본은 항상 술잔은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자라는 의미로 누구 잔이 비면 빨리 이걸로 채워서 마시는 그러한 주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산은 항상 차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득, 이빠이, 하나 가득, 이렇게 차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지요. 그 다음에 삿포로, 홋카이도에 가면 삿포로가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번화한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삿포로 해서 삿포로 이것도 초금이 있죠. 그래서 삿포로가 아니라 이제 일본식으로 읽는다면 삿포로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여기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히라가나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거는 이제 히라가나는 저희가 계속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언젠가 이게 이제 들어오실 날이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초금 아시죠? 이 초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 음절로 읽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삿포로 이렇게 사음절이 되는데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은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길게 읽어라 라는 것만 오늘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삿포로. 삿포로. 그래서 삿포로 길게 읽어주신다. 초금. 그래서 초금은 좀 강하게 발음이 되는데 뒤에 나오는 행을 받침으로 간다. 아니면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우선은 시옷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초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뭐라고 읽냐면 이까이, 그 다음에 이사이, 이따이, 이빠이 이렇게 읽게 됐죠. 그래서 이 초금도 한 음절로 읽는다. 길게 읽어줘라. 받침은 항상 길게 읽어라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발음을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응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아까 요거는 하나의 글자로는 응으로 읽지만 문장 안에서는 응으로 읽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미음, 니은, 이음이라고 하는 받침으로 읽는구나 라는 것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초금도 받침, 모도 받침, 응도 받침이구나 라는 거죠. 미음, 니은, 이음 이런 세 가지의 발음 받침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맨 끝에 보시면 니은과 이응의 중간 발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저희가 응으로 하되 강하지 않은 발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또 행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단과 행을 꼭 기억해 두셔야 뒤에 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기서 이러한 규칙들을 배우실 때 단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행은 뭐다? 자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단은 모음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에 마행, 바행, 파행이 왔을 때는 미음으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센베. 센베 들어보셨나요? 센베. 센베가 뭐죠? 전병이죠. 그래, 센베.
여기서 응을 썼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자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는데 얘가 뭐예요? 배니까 비읍이죠. 그러면 이거는 비읍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샘, 배이죠. 그래서 세무배이가 아니라 이 미음은 어디로 간다? 받침으로 가면서 이 받침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길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규칙에 나오면서 이것도 길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셈배. 어르신들 셈배 많이 들어보셨죠? 전병. 그게 일본어였어요. 그래서 셈배라고 읽는 것도 미응, 응자가 받침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거에 얘가 뭐가 있냐면 몸빼. 모자죠. 요거는 패예요. 그러면 요거 여기에서 보시면 파행에 해당하죠. 마, 파. 그러니까 여기가 파행이니까 이게 뭐예요? 몸, 배, 몸빼. 많이 들어보셨죠? 몸빼가 뭔가요? 여성들이 입는 이렇게 넉넉하게 일할 때 입기 좋은 옷이 몸빼죠. 원래 일본에서 몸빼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일본어 키모노를 보시면 되게 옷이 쫙 달라붙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성들을 그 노동력으로 착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활동력이 적어져서 몸빼를 일률적으로 다 입게 했대요. 그래서 이 몸빼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를 위한 옷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을 다 몸빼를 입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몸빼는 두 글자로 하지만 원래 정식적으로 일본어로 읽으신다면 몸빼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몸빼. 그래서 응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면서 뒤에 나오는 글자에 따라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발음을 한다.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산법 뭘까요? 산책이죠. 그것도 일본 말이었어요. 그래서 산법, 뽀가 파행이기 때문에 뽀, 미음으로 발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 자. 이러한 이제 발음이 행이죠. 행이 나오면 이러한 행이 나오면 니은으로 받침을 해라 이런 말이 되는데요. 그거의 예를 보시면 간지가 바로 한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온나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오자고요. 나자거든요. 그런데 음이 왔는데 뒤에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죠. 나는 니은인데 이 나행이 오면 니은 받침하네요. 온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온나 두 글자가 아니라 삼음절 세 글자이기 때문에 이 세 글자의 음을 다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온나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온나 하면 또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부산에 갔더니 온나라고 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나? 저는 이제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온나? 왜 여자? 무슨 여자 가게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경상도 사투리에서 온나가 뭐예요? 이리 와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와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하다 보니까 온나?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쪽 사람들은 온나, 이리 온나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언어라는 거는 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고 보는 거 알고 있는 만큼 보인다더니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온나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 온나는 두 음절이에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하지만 일본어 여자를 나타내는 온나는 세 글자로서 온나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을 나타내는 것은
가행, 가행. 이 왔을 때 이응 받침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국이 나와 있는데요. 캉꼬끄, 캉꼬끄 해서 이렇게 카행과 가행이 오면 이응 발음이 강해요. 그래서 캉꼬끄, 우리나라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맨 문장 끝에 올 때와 아하야와, 그러니까 거기 이응이 들어있는 이제 자음의 영향을 받을 때 니은, 이응의 중간 발음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캉꼬끄 할 때는 이응이 강하죠. 하지만 얘는 약간 냉화 이런 식으로 좀 발음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요걸 할 때는 냉화가 아니라 냉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왔을 때 저희가 또 있는데요. 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울 때 생각나는 따끈따끈한 우동이 있겠죠. 우동. 우리나라 말로는 두 글자지만 일본 말로 하면은 이거는 하나, 둘, 세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동 이렇게 길게 읽어주시는데 우동 이게 아니라 우동, 우동 이렇게 니은하고 이응 발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맨 끝에 나왔을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글자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다? 발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글자에 영향을 받아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발음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맨 밑에 나오는 니은, 이응과 중간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발음을 약하게 냉화, 우동, 그 다음에 오뎅, 오뎅 아시죠? 오뎅도 이게 응이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발음하나요? 오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오뎅 두 글자가 아니라 오뎅 그러면서 이거를 이응을 발음을 좀 약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뎅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음과 초금이 받침으로 들어가는데 일본어에서 받침은 어떻게 발음하라? 길게 한 음절, 한 글자로 따져서 발음해라. 그러니까 받침을 앞으로 끌으라는 게 아니라 받침이 붙은 글자는 길게 읽어라. 길게 읽으라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금 같은 경우는 카행, 사행, 타행, 파행이 왔을 때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응이라는 것은 모든 행이 다 오는데 그 행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 니은, 시옷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초금은 처음에 외우실 때 그냥 편하시게 시옷 발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뒤쪽의 자음을 따라 읽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음은 아까 제가 쌍모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야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밖에 없었어요. 야, 유, 요. 야, 유, 요 이렇게 있는데 이 요음은 뭐냐면 야유요를 초금처럼 쬐끄맣게 쓰는데 어디에다가 쬐끄맣게 붙이냐면 여기 이단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단은 뭐냐? 단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음이 이가 들어간 거, 모음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면 모음에 이가 들어간 글자에 야유요를 조그맣게 쓴 게 요음이에요. 그럼 이단이 뭐냐? 키, 그 다음에 시, 치, 니, 히, 리 이런 글자에다가 야유요를 조그맣게 쓰는 거죠. 야, 유, 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만든 글씨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키읔과 야가 만나서 캬. 그 다음에 키읔과 유가 만나서 큐,
키읔과 요가 만나서 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다? 요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면 글씨가 조그맣게 썼기 때문에 얘는 장음으로 읽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그냥 이거를 한 글자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받침만 길게 읽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요, 야유, 요, 야행을 조그맣게 2단에다 붙인 거는요. 그냥 한 글자로 읽어주시면 돼요. 캬, 큐, 쿄 이렇게. 시에다가 야유를 붙이면 샤, 슈, 쇼가 되겠죠. 이거는 차, 추, 초. 이거는 냐, 뉴, 뇨. 히는 뭐가 해야 돼요? 샤, 슈, 쇼. 이거는 야, 류, 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음은 이렇게 한 글자가 돼요. 이거는 길게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서 오늘 한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장음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히라가나는 5단의 단과 10단의 열의 행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은 뭐다? 모음을 얘기할 때 행은 자음을 얘기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5가지의 단, 아이우에오와 그 다음에 10개의 행, 자음, 이응, 키읔, 시옷, 그 다음에 티긋, 뭐 니은, 히읗, 니음, 리을하고 이제 만나서 이루어진 게 50음도인데 50개의 음이 안 되는 46개의 글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본은 장음과 단음과 고저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받침이 붙었을 때 초금, 츠를 조그맣게 쓰거나 또 응이라는 것을 받침이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행이니까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받침을 하는데 받침은 어떻게 읽어라? 길게 읽어라. 이 점을 오늘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요 히라가나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문법, 발음까지 설명을 하면 다음 시간이면 요거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걸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쳐보도록 할게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